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논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조태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혜원 평가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 보도. 네, 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적인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이용자 간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와 제조사, 통신사 등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법안을 제정하는 당시에는 단말기 시장 상황이 판매 천하 시기에 따라 할인율의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별로 같은 단말기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법안을 시행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정작 이통사들이 기대한 만큼의 보조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단말기 수요가 뚝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새 단말기보다 중고나 수입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문을 닫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속출하면서 판매 점주들의 불만이 크다는 보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단통법 추진 과정에서 왜 이러한 부작용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태현 기자. 사실 이 단통법 시행은 소비자를 위해서 시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은 법률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처음 시작 자체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법률입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처음 시작됐는데요. 기존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가 소수에게만 공유되기 때문에 유통 절차가 투명하다고 보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젊은 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휴대전화를 구입했지만 인터넷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가격이 다른 이유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규제해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보조금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일부 이익 관계자들은 제조사의 영업 비밀이 공개될 수 있고 이중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여러 차례 이렇게 열렸는데요. 일단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단통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에 앞서서 과거에도 단말기 보조금이나 관련된 법률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만큼 법 운영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 없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역시 소비자 단체들도 단말기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단통법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면서도 제조사의 영업 비밀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제조업체의 판매 장려금 등 영업 비밀 자료 제출 부분은 법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같은 제조업체인 LG전자와 펜텍의 경우는 제조사의 영업 비밀 자료 제출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단통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삼성전자의 입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판매 장려금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었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를 통해서 단통법에서 분리 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분리 공시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휴대전화의 정확한 판매 가격을 알려서
출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틀어지게 된 겁니다. 네, 강경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단통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사나 제조사와 함께 대책회의를 여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만 올렸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복잡한 휴대폰 유통구조로 인해서 법안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별로 서로 다른 원인을 지목하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불법적인 고액 보조금에 대한 지적 외에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단말기 출고가가 높다든지 고액 요금제 사용이 권유된다든지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당초 취지를 살려서 가계의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 외에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은데요. 사실 이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지난 1일에 처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벌써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단말기 가격입니다. 소비자 사이의 가격 차별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모두 공평하게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논란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10만 원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발길이 끊겼다고 항의한 겁니다.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비싼데 보조금이 적다 보니 손님이 끊겨 생계 자체가 막막해졌다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반대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정치권까지 이 법안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한 야당 의원은 법률 시행 2주 만에 분리공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면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입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무작정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이 협조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도 소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업을 해야지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금이나 출고 가격 인하를 통해서 스스로 단통법의 해결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입니다. 실제로 일부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LG전자는 출시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10만 원가량 낮췄고 삼성전자도 일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도 대처에 좀 마련을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말기 가격이 전면적으로 인하된 것도 아니고 또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30만 원까지 한도까지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정부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시장 경제 자체를 근본부터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권, 특히 야당 쪽에서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업체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앞서 말씀드린 분리공시 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역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빌린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신 규제를 당연히 받게 되지만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또 분리공시 자체가 보조금 인상과 단말 가격 인하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정부 설명대로 단통법의 문제점을 열거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법률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점과 소비자 등 현장의 혼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길 기다리는 것보다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진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계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조태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과학탐과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지난 10일 YTN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굴에서 4만 년 된 선사 인류의 손바닥 벽화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동굴 벽화에는 여러 개의 손바닥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기까지 한지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 남아있는 유물과 유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주 한국사 과학탐에서도 수천만 년 전 지구에 남겨진 오래된 흔적, 화석에 대한 방송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한국사 과학탐에서는 한반도 화석, 과거를 푸는 비밀 열쇠 일부를 방송하였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거의 훼손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보존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사 과학탐의 이번 방송이 의미 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부분으로는 화석을 통해 보는 한반도라는 제목 아래 한반도에 분포되어 있는 화석을 살펴보면서 화석을 발굴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그 시대의 지형, 생물의 모습, 진화의 양상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식물 화석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며 과거 생태계 파악에 중요한 식물 화석과 이를 위해 일본과의 공동 연구 필요성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희귀 화석의 보고,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희귀한 공룡알 화석이나 공룡 발자국 화석, 공룡 피부 화석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방송은 화석이 있는 현지와 박물관을 오가며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직접 가기 힘들었던 장소를 화면에 담아주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곁들인 여러 그래픽 화면에서는 시청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제작진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는 방송 내용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화석을 바라보는 방향성과 시각도 적절하게 제시하여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방송 주제가 화석이라는 평상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었던지라 방송에 나왔던 용어들, 예를 들어 수강류 피부 화석, 조반류 피부 화석, 수시렁 등과 같이 평상시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나 낯선 단어들이 계속됨으로써 편안한 시청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한 번에 풍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화석의 발굴 과정이라던가 한반도에 많이 발견된 공룡 발자국에서 알 수 있는 공룡의 크기나 생김새, 걸음걸이나 속도 등과 같이 재미나 흥미라는 부분도 조금 곁들여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YTN의 대표적인 역사 프로그램 한국사 과학탐. 다음 주에 연이어 방송될 한반도 화석 2부도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갖고 시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에서는 고려의 개척자들이라는 주제를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고려인 DNA, 그리고 2부에서는 한민족의 후예 대륙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해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다시 자리를 잡고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열사 후손들은 역사 찾기를 위해 책을 쓰고 고려인 문화센터 역사관에서는 문화를 전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도 끝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같은 곳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민족의 부지런함과 끈기, 그리고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 앞으로도 숨어있는 세계 속의 한국인 이야기를 찾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전날 나간 뉴스가 다음날 다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방송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여야의 발언들을 영상 편집해서 여야의 오늘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 녹취 구성은 하루 전인 20일 저녁에 제작돼서 방송된 구성물인데 시제를 고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내보낸 것입니다. 16일에는 김정은, 살과의 전쟁, 체제사랑 때문이라는 기사의 내용 자막 속 어제는 그제의 오기였습니다. 노동신문에 사진에 실린 날이 14일이니까 방송 시점에서는 그제가 맞는 것입니다. YTN은 전날 제작된 구성물이 다음날 다시 방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청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시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이 시간 한뉴스 코너에서 앵커가 전달하고 있는 기사 내용과 다른 영상이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가 중국집보다 매출 적은 돈 안 되는 한식당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배경에 영상이 다른 것이 나와 있다고 지적하며 그래프와 수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영상이 계속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사 내용을 말하는 동안 계속 다른 영상이 나오고 또 재빨리 충분하게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난 22일 흥청망청 외유의 보고서는 베끼고 라는 지방공무원 묻지마 윤세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막 중에 베르사유가 베르시아유로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비바이크 축제, 랜턴 축제 기사에서 부호가 중복 표기돼서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막 중 7,800만 원어치에서 어치는 전미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서 표기하는 등 여러 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올바른 방송 언어와 자막 표기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9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모두 99개 채널의 자체 제작 570개 프로그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어와 부적절한 방송 언어를 사용한 제목이 379편이나 되었습니다. 표준국어사전에 등재된 외래어와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국어와 부적절한 방송 언어 표현을 사용한 제목들이 무려 67%나 됩니다. 지적된 사례들을 보면은 외래어와 외국어로만 된 제목, 그리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외국어 사용과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제목들입니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제목의 절반 이상이 외국어 남용에 표기가 잘못된 오류로 덧칠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은 바로 프로그램의 얼굴입니다. 우리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사용을 좀 하는 게 어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향력이 가장 높은 방송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우리의 한글과 아름다운 우리말을 두고 웬통 외국어로 번복이 된다면 우리 문화는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공적 매체인 방송은 우리 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명과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다 더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목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에서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와 욕설, 비속어, 고성, 반말 등 저속한 언어로 방송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송 언어들이 많습니다. 인격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차별적 언어와 맞춤법이 잘못된 표기에 표준 언어 파괴 현상으로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조장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각 매체로서 방송 언어뿐만 아니라 문자 자막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막말과 인격 비하, 선정적인 언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런 표현들이 곧바로 자막으로 옮겨지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경우 잘못된 문자 자막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보도, 교양 프로그램 장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송 자막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벗어난 불필요한 자막이 넘치는 현상입니다. 제작자의 의도적인 자막 처리로 시청자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제작자의 생각을 일반적으로 유도해서 시청자들의 자율적인 시청의 행위를 방해하고 수동적 입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의 상상력이 무시되고 시청 집중도도 떨어뜨린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와 한글 파괴 현상으로 맞춤법에 어긋난 내용이 그대로 문자로 표현되어 시청자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고 있습니다. 공적 매체인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방송인들의 언어가 곧바로 시청자의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부적절한 언어와 잘못된 자막은 공해이기도 합니다. 방송 문화 찬달에 앞장서야 할 방송이 오히려 방송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방송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송 언어가입니다. 방송 언어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방송 언어는 단순한 의미의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시청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도 이념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방송은 올바른 방송 언어와 자막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우리의 자랑 한글과 방송 언어의 파괴 현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방송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